떠오르는 부산 지역의 핵심 이슈를 부산의 시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날카로운 오문범 사무총장님의 시선으로 다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말부터 이 대선판을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부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개헌 관련 이슈인데요. 그동안 침묵하던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의제를 꺼내 들었고 또 곧바로 김문수 후보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선 중반에 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대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 개헌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국민의힘이 우선은 개헌 대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 예. 또 국회의장도 또 그런 발표를 했었고요. 또 이제 헌정회라 그러죠. 이제 예전 그 의장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이번 대선을 개헌 대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탄핵 정국으로 인한 대선이고 하다 보니까 이 프레임을 개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기대나 또 논의들이 좀 있어 왔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가 1년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고 예. 또 물론 상대당에서는 이제 말 바꾸기를 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다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서 이제 전격적으로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의지와 개헌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공약을 하자마자 또 김문수 후보도 바로 그날 개헌 공약을 내세워서 이제 두 후보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시해서 개헌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4년 연임제냐 4년 중임제냐를 놓고 양 후보 간 주말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진행했는데 우선 두 제도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주실까요? 예, 뭐 말 그대로 연임, 중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두 번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그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연임은 연속해서 두 번. 그러니까 21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네. 21대 22대. 22대. 네. 근데 중임은 21대 했다가 23대도 할 수 있고 뭐 22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통령을 한 번 하고 네. 한 번 또 바이든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한 다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 중임제에 해당되는 거고 연임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예를 좀 들어보면 되는데 연속 두 번 대통령을 했다가 중간에 한 번 다른 대통령 했다가 다시 지금 연속해서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 이제 뭐 중임제도 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만 네. 그러니까 연임제는 좀 작은 범위 또는 그걸 포괄하는 게 중임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쟁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몇 번 할 수 있는 거야? 연임제하면 푸틴처럼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인데 뭐 사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민주당도 이전에는 중임제를 또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4년 중임제. 그래서 아마 개헌이 공론화되면 이 중임제로의 수정도 가능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양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통령 임기 문제인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만 하고 자기 이제 그 개헌을 해서 이렇게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입장인데 반해 이재명 후보는 이 단축론에 대해서는 임기 단축론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이 개헌 이슈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당선되고 나면 예. 그 결국 대통령의 의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겠습니다만 눈이 그래왔잖아요. 개헌이 예. 없었던 건 아니고. 근데 되고 나면 이제 뭐 여기 집중하고 저기 집중하다 보면 또 이제 논란에서 벗어나고 또 이제 간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도 될까? 이런 생각도 이제 사실은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워낙 이전에 그런 경험이 많았으니까. 그러게요. 자, 이제 각 후보별로 개헌안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외에도 이번 탄핵 시국과 연동을 해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4년 연임제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등에서 이제 푸틴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장기 집권을 꿈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반박을 했죠. 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이해에 한해서 재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임이 됐던 중임이 됐던 두 번만 하는 걸로 지금은 이제 단임으로 돼 있거든요.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걸 두 번으로 이제 늘려서 재임을 하겠다 이렇게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헌 시기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 할 수도 있고 또 논의에 따라 2028년도 총선에서 같이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또 뭐 변경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함께 하고 있고 무엇보다 연임제 대통령제는 22대 선거부터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 다시 하는 이유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개헌 로드맵에 보게 되면 5.18을 비롯한 이 역사적 사건의 명문화 계속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명문화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권력 구조 관련해서는 연임제뿐만 아니라 결선 투표제 그리고 국회 추천을 받은 총리명을 통한 책임 총리제 또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통해서 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이번 이제 비상계엄으로 치러지던 대선이다 보니까 비상명령 계엄 통제 강화를 위한 뭐 사전 승인이나 또 국회 사후 24시간 내 승인이 없을 시에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인 및 직계가족 범죄와 관련한 법안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사법기관장들의 국회 동의나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기본권과 지방자치 관련 내용도 있는데요. 뭐 안전권, 생명권 같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더불어서 자치복규 자율권 확대라든지 또 대통령, 총리,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하는 지방분권 헌법기관 형식으로 이제 신설을 하겠다. 그래서 국무회의와 대등한 그런 그 위상을 갖는 정책심의기구를 창설하는 걸 명문화하겠다. 헌법에다가 이런 내용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도 전해주실까요? 예, 뭐 사실 개헌을 먼저 주장했던 게 국민의힘인데 네. 국민의힘의 개헌안은 아직은 조금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 우선 이제 4년 중임제를 해다가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을 해서 2028년도 총선에서 대통령과 국회를 다 새롭게 뽑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상정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또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도 역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가장 큰 차이점 하면 중임제 그리고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하겠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후보 개헌안에 대해서 좀 특징이라고 할까 같은 날 나온 공약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 검토나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온 개헌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확실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다만 대통령 임기만 놓고 보면 이제 만약에 헌법이 개정된다 하면 둘 다 연임제든 중임제든 두 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단임제 대통령으로는 이번 21대 대통령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제도가 뭐 연임 중임 상관없이 한 사람의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임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그 현재 각 당의 그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구분이 확연하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원의 국회의관이라든지 또 비상명령 계엄 통제는 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조치를 헌법으로 이제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런 비상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비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또 이제 그 거부권 제한 역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여러 차례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만 거부권 행사로 이제 좌절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가족이나 직계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는 어쨌든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폐단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헌법에 다시 담아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년 임기 단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도 있습니다만 네. 이전에 이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또 3년 임기 단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의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들을 개헌 이제 전국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함께 포함돼 있다. 그래서 당내 통합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역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뭐 공선법이라든 여러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차별적인 형태의 내용으로 또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각 후보 진영의 개헌안은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각 진영의 지금 현재 상황과 입장을 포함하고 있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푸틴식 장기 집권의 그 계략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거고 국민 모면을 위한 임기 단축과 같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실한 개헌안 아니냐 이런 내용의 비판들이 서로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내용이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어 보이는데 당장 국민투표권 개정 작업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헌법 문장 하나도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파급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에도 우리 헌재에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문구 하나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당장 헌법 84조에 이제 그 소추를 제한하는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 18일 공약 발표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논란이 적은 부분부터 뭐 예를 들면 연임제가 됐든 중임제가 됐든 그런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이런 걸 원포인트로 같이 바꾸면 어떻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만 보자면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지금 헌법 개정안은 아직은 조금 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개헌에 대해서 원론적 입장과 침묵을 계속 해왔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개헌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예상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5.18에 가서 이걸 상징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설마 거기서 그걸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언급하던 수준의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권력 구조 외에도 그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지방에서는 계속 이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해왔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은 국회 3분의 2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현행법상 국민투표제를 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전투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절차적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뭐 연임이냐 중임이냐 갖고도 뭐 독재냐 뭐냐 장기 집권이냐 이런 비판들이 오고 가고 있고 서로 비난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양당 후보가 어떻게 보면 원론적 입장에서 발표한 내용이어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제 빠르게 예를 들어 빠르게 개헌을 위한 뭐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국회 내에 이런 작업들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논의 공간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서로 좀 오고 가는 부분들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87년 체제로 시작됐던 제6공화국에 대한 실효성이 다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개헌안에 대해서는 뭐 또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논의된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 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라 이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양당이 치열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게 이전 정부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만 했지 사실 뭐 추진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제 또 하나의 우려가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생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게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여정부 때도 4년 연임제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임기 막판이어서 조금 잘 안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도 이제 뭐 야당과의 협의가 잘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추진된 게 없죠. 근데 뭐 보수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는 했었습니다. 계속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얘기했었고. 근데 모든 정부가 사실 힘을 좀 후반부로 갈수록 힘을 잃게 되니까 이게 전국 전환용 개헌 카드 아니냐. 이것 때문에 사실 논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지금은 그런 걸 놓고 보면 임기 초반부터 이 논의를 이어가야만 사실 개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 보복으로 인한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거 좀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너무 대통령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비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권력을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쨌든 뭐 조치는 좀 필요해 보인다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문제고 또 지방은 지방 소멸 위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고 이거는 뭐 OECD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중앙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분들은 또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선 이후에 이제 그 민생 문제에 올인하기보다 이 개헌과 정치 논쟁으로 만약에 이렇게 계속 뭐 논의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아니 좀 정부 좀 정권 바꿔놓고 나면 좀 살만해지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 내나 또 정치적인 싸움과 논란과 국회 저희들은 또 계속 저렇게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전쟁만 벌이고 있으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나 여기에 대한 생각 또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은 개헌에 대해서 한 발 빠지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헌에 한 번 빠지고 어차피 이거는 입법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요. 물론 정부안도 있어야 됩니다만 그건 법무부 장관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본인은 방향성만 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본인은 이제 민생, 경제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또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모든 힘을 에너지를 좀 쏟아주시고 국회는 차분하게 개헌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하는 구조로 가면 좋은데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고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깊은 내용에 빠질 거고 뒤집어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서론이 있던 이재명 후보가 만약 안 됐다. 그럼 민주당은 뭐 폭발 직전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좀 이런 분쟁을 좀 사그라뜨릴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고 또 소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싸움하면 지금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수당일지 몰라도 패배 뭐 수령에 빠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으니까 또 지금의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늘 소수당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면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양당이 좀 논의를 잘해주면 좋겠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국회는 또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좀 논의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게 운용의 묘일 텐데 헌법을 바꾼다 해서 우리가 새로운 헌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혼란을 다스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니까 헌법이 무슨 죄를 지었냐. 사실 이번에 비상계엄할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헌법이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헌법이. 그러니까 결국 헌법을 악용하거나 헌법에 제시된 방향이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정치권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권력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물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우리 미래 가치를 위해서 여러 내용들을 바꾸는 방향들은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개정을 추진해서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헌법도 거의 지금 헌법도 한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네. 앞으로 3, 40년은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필요한 것들은 뭐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그 헌법 개정을 하고 2028년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합의된 안을 만들어야 된다. 헌법은 절대 밀어붙이면 안 돼. 물론 3분의 1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합의된 여야가 합의된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각 당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이 기뻐하기보다는 눈살을 찌푸린 모습이었다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또 이런 논의를 할 때는 국민들이 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급할 문제 아니고 시간을 저는 두고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천천히 맞다고.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죠. 잘 만들어야죠. 네. 자, 또 짚어볼 부분이 지난 1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또 주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에너지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날 토론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 송전 비용 등을 놓고 감론을박이 벌어졌었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호남권의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용 또 전력요금 그 차등화를 통해서 지역 데이터 센터 어떤 파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이준석 후보가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당장 이제
그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탈원전을 당장은 어렵다. 에너지 믹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원전처럼 싼 전기가 어딨냐, 전력이 어딨냐. 그래서 이 이유로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를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무게중심 이동에 대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냈거든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하기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반값 전기료를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전력 당국이 2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했는데 요금 인상을 할 때 어디냐면 산업용 전기만 인상을 했습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돼서 산업용 전기를 반값으로 한다면 이게 지금 완전 지금까지 정책과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방송을 다 봤는데 보면서 이게 참 이게 현실적인 내용과 이런 내용에서 굉장히 충돌이 많이 나는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네. 예. 자, 지금 논란이 두 가지인데 지역별 차등 요금제 문제랑 원전에 대한 인식 문제인데 부산은 두 이슈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에너지법이 지금 통과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정부안이 권역을 세 개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으니까 그 사실상 대전은 그 전기 생산력이 제일 낮은데 부산은 제일 높은데 이게 전기요금을 똑같이 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는 비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 그리고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이 충분히 반영된 차등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각 후보들이 나름 그 전기요금의 효율과 차등화에 대한 인식은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만 이 원전 단가에 대해서는 확연한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단가만 놓고 보면 저렴하긴 해요. 그러니까 원전 단가만 놓고 보면. 근데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용 해결료 폐기물 문제, 원전의 안정성 문제, 이런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게 지역사회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수원에서는 또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반영돼 있어요. 굉장히 미미하게 있는데 현재 그 추진 중인 이 건식 폐기물 저장 시설 이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폐기물 특별법에 따라서 고전의 그 특별법에 따라서 부산 기장 인근에다 그대로 다 놔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도권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산 시민들 늘 하는 이준석 후보가 되게 좀 신랄하게 막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탄에다가 저 건식 저장 시설 하나 갖다 지으면 되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굴 뭐 지지한다 반대하는 게 떠나도 이 문제만 놓고 보면 되게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그 안전한 시설 자기 지역구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런 부분이 계속 간과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어쨌든 또 대선 후보들이 좀 왜곡된 잘못된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논란인데요. 대선 후보들은 적기 개항 활주로 늘리는 거 이런 거 다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지역 언론사가 이제 각 캠프에 확인한 보도 내용인데요. 네네. 김문수 이준석 후보 측은 2029년도에 적기 개항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현재 한 번으로 되어 있는 활주로를 두 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산 선대위 공약집에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 적기공항 개항에 대해서는 일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활주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는데 내부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공사가 늦어진다면 아예 이번 활주로를 전제로 한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각 후보 진영마다 지역 민심을 고려한 공약과 약속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실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수의 계약 추진 무산 이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쟁력에서는 이번 중요하죠. 두 번짜리가 중요한데 2029년 또 조기 개항이냐. 뭐 어떻게 되냐 이걸 떠나서 이제 한쪽에서 우려의 목소리에서 이러다가 신고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게 특별법에 따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늦어지는정 사실상 이제 무산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걸 장담할 수 있냐?
장담은 못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면 무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국토부가 이제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공기를 재설정하거나 아니면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들려오는 목소리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국토부가 몸을 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을 사린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기려고 한다. 이런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놓고 있다는 목소리를 들어서 되게 안타깝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물론 뭐 내용적으로는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수위 없이 시작되는 새 정부에서 가덕 신공항 추진이 얼마나 우선순위에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관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사업을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제 빠르게 지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